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딱풀 2월 28일 수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오늘 국민의힘 영남권에 출마할 총선 후보들이 무더기로 쏟아집니다. 텃밭이죠. 대구, 경북 그리고 부산, 경남에서 4.10 총선 본선에 나설 후보자들을 오늘 발표를 하는데 지난 26일, 27일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24개 지역구 경선을 했는데 그 결과가 오늘 발표가 됩니다. 서울에서 한 곳, 부산 5곳, 대구 5곳, 대전 2곳, 울산 2곳, 세종 1곳, 경기 1곳, 그리고 경북 6곳, 경남 1곳인데 특히 대구 5곳, 경북 6곳 이쪽 지역의 현역 의원들이 얼마나 생존을 할지 그런 부분도 지금 관심입니다. 지금 현역이 별로 탈락을 하지 않고 있다. 현역 불패. 지금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오늘 24개 중에서 현역이 포함된 지역구는 모두 18곳입니다. 18곳. 그래서 현역이 얼마나 이번에는 탈락을 할지, 지금 한동훈표 공천이 상당히 매끄럽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일부 언론에서, 또 민주당 쪽에서 감동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감동이란 것이 결국, 현역들이 너무 많이 살아남는다 이 이야기인데 오늘 결과를 보고 최종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동훈표 공천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언론에서 또 터집을 잡는 그런 기사들도 나오고 있는데, 자, 동아일보 기사, 정치면 기사 보시면은 이런 그 분석을 내놨습니다. 여당 늙은 공천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 여당 늙은 공천 40대 이하 후보 비율 13.6% 그나마 험지에 배치했다. 현재 지역구 절반을 공천을 했는데 도로 꼰대당 이런 표현까지 씁니다. 도로 꼰대당 지적. 자, 이 평균 나이도 56.5세에서 58.2세로 높아졌다. 1.7세 정도 높아진 거네요. 그걸 가지고 늙은 공천, 도로 꼰대당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성 공천 12명, 전체 9.1% 거쳤다. 현역 불패에 신인 입지가 좁아졌다. 자, 그렇게 기사를 쓰면서도 공천 확정자의 40대 이하와 여성 비율이 준 것에 대해서 당내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당내의 해명을 씻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시스템을 앞세운 잡음 없는 공천에 방점을 두면서 생긴 결과다. 이런 해석이 나온다. 또 세대 교체를 위해서 인요한 혁신위원회에서 제안했던 비례대표 당선 가능한 순번에 청년 50% 비율 의무화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시스템 공천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결과라는 것을 쓰면서도 제목에 늙은 공천, 도로 꼰대당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지금 민주당 공천 파동이 워낙 어마어마하니까 살벌하죠. 살벌하니까는 그것만 계속 그것만 가지고 지면을 채우기 그러니까는 일종의 균형 맞추기 이 차원에서 이거 기사를 이렇게 억지로 어떻게 보면 저는 억지로 이 기사를 만들어냈다고 봅니다. 1.7세 정도 현재까지 절반 했는데 또 비례대표 공천하고 하면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또 영남권에 이 현역 의원들 좀 나이 많은 다선 의원들 지역에 젊은 또 신인들이 많이 가 있고 해서 끝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걸 가지고 그 도로 꼰대당 늙은 공천 하는 것은 일종의 균형 맞추기 자기들 나름대로 균형을 맞추겠다 이런 의도에서 쓴 것 아닌가 싶습니다. 자, 민주당은 여기에 비할 바가 아니죠. 자, 일단 조선 동아중앙일보 기사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조선일보 임종석 컷오프 불붙은 문명 충돌. 동아일보 명문 갈등 폭발. 이재명 문재인이라는 이야기죠. 고민정 최고위원 사퇴 비명계 탈당 행렬. 중앙일보 임종석마저 비명 행사. 민주당 이재명당 됐다. 자, 이런 그 공천 파동과 조금 전에 나이 아직까지 절반 한 상태에서 1.7세 높아졌다는 것을 비교가 되겠습니까? 친문 상징 임종석 대신 전현희를 공천을 했고 김건택의 기동민도 사실상 컷오프 모든 개파를 다 없앱니다. 치명 놔두고
이재명은 의원총회 어제 불참한다고 했다가 이제 참석을 해서 끝까지 말만 듣고 있었는데 나와서 기자들한테 당무에 참고하겠다. 의원들 어제 그렇게 소동을 부르는데도 당무에 참고하겠다. 어제 뭐 욕설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일일이 그 비공개니까 다 아직 공개가 안 되고 있는데 당 안팎에서는 잠재적 경쟁자를 다 속아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민주당이 서울 중성동갑에 문재인 정부 비서실장 임종석 아닌 전현희를 갖다 꽂았다. 친명 고민정은 최고위원 사퇴했다. 비명 행사 공천 갈수록 커져. 자, 이래서 홍영표는 어제 그 민주당 의총에서 그 비명이죠. 민주당 의총에서 명문 아닌 멸문 정당됐다. 명문은 그때 이재명이 그 문재인을 찾아갔을 때 문재인이 명문 정당 어쩌고 했었죠. 이재명과 문재인. 임종석 컷오프, 전현희 전략공천의 대립 격화, 박용순, 서른원 탈당. 여러 가지 지금 혼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자, 해설기사,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해설기사입니다. 중앙일보, 이재명 성토장된 의원총회, 홍영표, 혁신한다면서 손에 피칠갑을 하고 있다. 손에 피칠갑을 하고 있다. 자, 조선일보, 이해창까지 부탁한 임종석 빼버리고 변호사비, 법화 편던 전현희를 공천을 했다. 임종석 오늘 회견에서 입장을 밝히는데 선관위원장을 사퇴했죠. 민주당 그 선거관리위원장 공천하는 선거관리위원장 정필모 비례대표위원회 어제 의원총회에 참석해서 나도 쏘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불공정 의심 여론조사 업체로 지목된 리서치 DNA 선정 경위에 대한 논란이 어제 의원총회에서 벌어졌는데 조정식 사무총장이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닌데 문제를 제기했기에 해당 업체를 배제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정필모 의원 그 선관위원장을 하다가 나 이거 못하겠어 하고 사퇴해버린 정필모 의원이 폭로를 합니다. 이런 그 여론조사와 관련한 의혹이 있다는 기사가 나간 뒤 자초지종을 내가 알아보니까 누군가 전화를 지시해서 이 업체 리서치 DNA를 끼워 넣었다. 누군가 이게 누구겠습니까? 나도 쏘갔다. 허위 보고를 받았다. 그래서 나 사퇴했다. 이렇게 좀 또 폭로도 어제 나왔습니다. 자, 지금 조선일보가 왜 그러면 이렇게까지 이재명이 임종석 친문의 상징적인 인물인 임종석까지 쳐내느냐? 물론 당장 8월에 전당대회가 있습니다. 그때 이재명이 다시 당대표에 도전을 할지 아니면은 대리인을 내세우려고 하는데 임종석이 국회에 등판을 하면은 임종석을 중심으로 친문이 뭉쳐서 그 당권을 위협하겠죠. 그래서 쳐냈는데 구원 과거의 악연도 있습니다. 뭐냐면은 일단 이재명과 문재인 양산 회동 당시에 문재인은 우리는 명문 정당이다 이러면서 단결을 간주를 했습니다. 명문 정당. 이재명을 앞세웠죠. 이재명, 문재인, 명문 정당이다. 그러면서 그러니 우리 같은 식구니까 친문이라고 쳐내지 마.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호소를 한 거죠. 명문 정당이다. 친명도 없고 친문도 없다. 이렇게 했는데 민주당 중진위원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비사인데 당시 문재인은 임종석을 포함한 3명을 언급을 하면서 살펴봐 달라는 취지로 말했다. 3명. 공천 좀 주시오. 이야기죠. 3명. 아마 이 현역 국회의원이 아닌 3명을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임종석이 포함이 되어 있었다. 그런데 이재명이 문재인의 요구마저 무시를 해버렸다. 그리고 문재인이 말한 3명은 모두 이번 공천에서 배려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 3명 누굴까요? 지금 짐작은 가는 바가 있지만 일단 이 3명 자기들끼리 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지금 정확히 명단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당내에서는 2017년부터 이어져 온 이재명과 친문 진영의 악연이 이번 공천에 영향을 미쳤다는 얘기도 당연히 나오죠. 2017년 대선 당시 그때 대선 후보 경선에서
이재명 그리고 안희정, 문재인 막 이렇게 했는데 이재명은 군소 후보였죠. 그때만 해도 군소 후보였습니다. 당시 가장 앞서던 문재인 대통령에게 나를 세우면서 이재명이 몸짓을 키웠습니다. 그때 해경군 김씨 논란 이런 것도 막 나왔죠. 그리고 이재명 지지자들은 나중에 경선에 지고 나서 경선 불복을 외치면서 문재인과 강하게 충돌했고 막 문재인을 막 비난을 했습니다. 아내 김혜경 씨와 관련된 이른바 해경군 김씨 의혹이 불거졌을 때는 이재명은 문재인 아들 문준용 씨 취업 특혜 의혹을 직접 거론하면서 맞불을 막 놨었죠. 자, 그런 것들이 지금 쌓이고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그때 친문을 중심으로 해서 본인이 이 체포동의안 병상에서 부결시켜달라고 호소했는데 가결이 돼버렸죠. 그때 친문을 중심으로 이탈표가 나왔다고 간주를 하고 이 공천 학살을 벌이는 겁니다. 또 친명계 인사들은 이재명 쪽은 0.73포인트 차로 패배한 지난 대선에 대해서도 문재인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대선 직전에 우리가 그때 코로나 시국이었죠. 우리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 30조 원을 요구를 했는데 문재인이 홍남기 당시 경제부총리를 내세워 재정 탓을 하면서 들어주지 않았다. 그때 돈을 풀었으면 우리가 이겼다. 그때 돈을 풀었으면 우리가 이겼다. 대선 직전에 재난지원금 30조 원 풀자. 돈 선거하자. 금권 선거하자. 관권 선거도 포함되죠. 이렇게 되면은.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문재인이 그때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상당히 반대를 했기 때문에 줄 돈이 없으니까 다 바닥 내버렸으니까 그 시점에는 그러니 돈을 못 풀어줬죠. 그래서 그때 빚을 내서라도 돈을 풀었으면은 이재명이 이겼다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렇게 해주지 않아서 또 거기다가 부동산 정책, 조국 사태, 문재인 정부 실정을 제대로 매듭짓지 않아서 이 대선에서 이재명이 졌다. 그 복수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이 친문을 중심으로 비명을 학살하는데 막후에서 공천을 지휘하는 사람은 물론 이재명인데 누군가 실행을 해야 되겠죠. 자, 실행자로 이재명의 오른팔 정진상 모든 의혹 이재명 범죄 혐의의 그 바로 밑단계에 들어가 있는 정진상이 등장을 합니다. 어제 정진상 재판이 있었죠. 그 재판에서 검찰이 정진상이 배우 아니냐, 공천 배우 아니냐는 문제를 제기를 합니다. 왜 검찰이 제기를 하느냐 하면 정진상은 지금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나와 있어 전자발찌를 차고 있죠. 그래서 위치 추적이 다 되고 어디 누구와 접촉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공범 관계인 이재명을 비롯해서. 그런데 이 공천을 지휘를 한다면은 뭔가 수단이 있어야 되겠죠. 직접 만나는 것은 전자발찌가 있으니까는 전부 다 동선이 포착이 되니까. 그래서 그 전에 대장동 이런 때 많이 등장했던 대포폰, 그러니까 차명 휴대전화를 가지고 이 공천을 지시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러면 그것은 이 보석 조건 위반이다. 이렇게 검찰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데일리안 기사입니다. 데일리안 기사. 검찰 대포폰으로 민주당 공천 관여했다. 정진상은 전부 허위야.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대포폰으로 민주당 관련자들과 접촉한다는 언론 보도를 두고 검찰과 정씨가 어제 법정에서 공방을 벌였다. 언론 보도라는 건 이겁니다. 이재명한테 불출마 요구를 받았다고 주장한 문학진 전 의원이 그때 정진상 이야기를 했었죠. 정진상이 비선 조직의 핵심이다. 이렇게 지목을 했고 공천하는 비선 조직. 정 씨는 보석으로 풀려나서 주거 제한을 받고 있는 상태인데 이재명 등 사건 관련자들과 연락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죠. 그런데 야권 관계자는 정진상 씨가 사람들을 불러서 만나고 자기가 가지 않고 전자발찌를 타고 있으니까 불러서 만나고 또 대포폰 등을 활용해서 연락하고 있다는 설이 있다. 이야기입니다. 그때 당시 보도할 때 김현지 보좌관 이름도 나왔었죠. 이재명의 국회 보좌관 김현지. 그때 이재명 소환하니까는 뭐 전쟁입니다 했던 그 김현지도 경기도청부터 비서관 출신인데 김현지 보좌관도 완전히 실세라고 합니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공천 실세. 당 관계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핵심 회의에 참석하는 김현지 보좌관이 공천 내용도 상당히 인지하고 있어서 다른 의원들 보좌진들이 김현지와 닿기 위해서 혈안인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자, 김현지, 이 정진상 이야기가 나왔는데, 정진상이 어제 재판을 받는데, 대장동, 성남FC, 백현동 관련 배임 뇌물 등 혐의 재판에서 검찰은 구속 기소됐다가 보석으로 석방된 정 씨에 대해서 보석 조건 준수를 좀 요구를 했습니다. 검찰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제 법정에서 정진상 씨가 공천과 관련해서 대포폰으로 민주당 관계자와 연락한다는 기사가 있었다. 정 씨는 사건 관계자와 접촉하면 안 된다는 조건으로 보석이 된 만큼 조건을 준수하고 위반하지 않도록 재판장께서 주의를 하게 해달라. 자, 이거 재판장. 재판장은 김동현 부장판사입니다. 계속 이재명에게 우호적인 시간 끌기를 해주고 하는 재판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진상 씨가 정치인과 정치의 의사를 표명하는 것이 증거인멸이 될지는 다른 문제다. 자기는 이제 판사는 증거인멸 여부만 본다는 겁니다. 그런데 뭐 공천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증거인멸과는 별개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다만 사건 관계자들과 입맞춘다거나 증거인멸하면 안 된다는 보석 조건을 준수하기 바란다. 이렇게 주의를 주는 선에서 그쳤는데 어쨌든 정진상이 실세라는 이 이야기가 공천 실세라는 이야기가 법정에서도 거론이 됐고 특히 대포폰을 가지고 그 다른 그러니까 공천 라인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면 비선 라인과 연락을 주고받는다는 이야기죠. 자, 이재명이 저지르는 지금 상당히 큰 사고를 하나 치려고 하는 게 또 있습니다. 총선 과정에서 바로 비례대표를 친북 극좌파 그리고 계담 선동 세력을 지금 국회에 한 10명 정도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그러면 국회가 난장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뭐 윤미향 이런 사태와는 다른 이야기죠. 국가 정체성을 흔들 수 있는데 22대 국회에서 10명의 이석기가 등장을 할 수도 있다. 이런 말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그 비례대표 선정 심사를 맡는 그 위원회부터 완전히 극좌파가 장악을 했다. 자, 이 분석이 나옵니다. 동아일보 정치민 기사입니다. 야권 비례 후보 중 4명이 그 4명을 그 야권 비례 후보 중에서 종북단체나 극좌파에서 한 10명을 끌어들이려고 하는데 그 중에서 4명을 맡는 심사위원이 강우병, 계담프 들은 사람들, 범민련 그 사람들이 심사를 맡아서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극좌 후보 원내 입성 우려된다. 위성정당 비례대표 중에서 민주당 위성정당 비례대표 중에서 연합정치시민회의 이런 데가 있죠. 거기에서 4명을 비례대표를 추천하기로 했는데 그 4명을 선정하기 위한 후보 심사를 맡은 사람 중에 박서군, 조성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연합정치시민회의 공동운영위원장인데 박서군은 과거 강우병 시위 등을 주도했던 인물이고 조성우는 과거 이적단체인 조국통일범민족연합에서 활동하다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된 전력이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반미 친북 논란 인사들의 추천으로 극좌 성향의 후보들이 원내에 들어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이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민주당은 그때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을 만들면서 진보당, 이석기 통진당 후신인 진보당의 세석, 그리고 최진보연합의 세석, 또 국민후보라는 이름으로 비례대표 후보 4석을 할당을 해주기로 했죠. 그리고 그 4명에 대한 공모심사가 진보단체 연합인 연합정치시민회의가 구성하는 독립기구가 담당하기로 했는데 여기에 전체 36명을 구성을 하기로 했는데 4명만 공개하겠다. 청탁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나머지 32명이 또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는지 모르는 것이죠. 그 4명을 공개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박서군, 조성우 외에 김상건 목사가 있는데 김상건 목사가 심사위원장입니다. 노무현 정부 당시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문재인 정부 당시 KBS 이사장을 지냈죠.
과거 통합진보당 강제 해산 반대 운동에 참여를 했습니다. 이석기를 지지하는 사람이죠. 김기옥 한성대 교수까지 이제 4명이 공개가 됐는데, 김기옥도 4월에, 작년 4월에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한미일 군사협력의 강화는 한반도 안보를 불안하게 만든다 이러면서 친북 성향의 인물이죠. 한성대 시국선언을 주도를 했던 이 사람들이 지금 비례대표 후보를 뽑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편이 이제 가장 그 전투력이 강한 이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윤석열 정부뿐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체성을 흔드는 활동을 하려는 것이죠. 강성운동권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 명단을 놓고 여권에서는 민주당이 통합형 비례정당으로 종북 세력의 원내 진입 통로를 제공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개되지 않은 나머지 32명의 심사위원을 두고도 논란이 이어질 거다. 이 사람들도 도대체 어떤 사람들일까? 자, 그래서 지금 4년 전에는 윤미향 같은 자질이 부족한 사람들이 와서 논란을 일으켰는데, 이번에는 국가 정체성을 흔드는 인물들이 들어오려고 하고 있고, 그 통로를 이재명이 문을 활짝 열어주고 있는, 국회 문을 열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죠. 자, 마지막 기사는 뉴데일리 기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개혁신당 6억 654만 원 돌려줄 길 열렸다. 선관위 당비 기부 가능. 이게 뭐냐면, 그때 이준석이 이낙연과 통합한다고 쇼를 벌이면서 그때 5명 국회의원 채웠죠. 양정숙 끌어들여서 5명 채워서 6억 6천만 원을 받고 나서 먹튀 논란이 있었죠. 이낙연과 헤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국회의원이 5명에서 김종민의 저쪽으로 빠져나가고 4명으로 줄어드니까, 그러면 4명 같은 경우는 몇 천만 원밖에 못 받았었겠죠. 그래서 이것을 돌려줘야 되는데, 이준석은 돌려주려고 해도 법이 없다. 나중에 우리가 국회에 들어가서 법 만들어서 돌려주겠다 이렇게 버티고 있는데, 선관위에서 아니야, 그거 사실상 돌려받을 수 있어. 국고로 다시 보낼 수 있어. 뭐냐면은 이 선관위의 이 법제국 해석실에서 이야기한 겁니다. 당비를 기부하는 형식으로 선관위에 지출할 수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가능하다 그렇게 답했습니다. 그러니까 6억 6,054만 원을 국고에서 받았죠. 그럼 그 통장을 사용처는 딱 법률이 정한 대로 해야 됩니다. 이 어떤 인건비, 정당 요원들의 인건비, 그다음에 사무실 임대비, 사무 집기 사용하는 거 이런 데 딱딱 써야 되죠. 국고에서 보조를 받았으니까 그 용도에 맞게 써야 되죠. 그래서 그거를 안 쓰고 다시 국회에 반납할 수는 없지만, 현행 법령이 미비해서 그게 없지만, 그 대신 그 돈은 그대로 쓰고 다른 당비에서 당비를 받지 않습니까? 당원들한테. 그러면 이제 당의 재산이 있겠죠. 이 민주당 같은 경우에 건물을 포함해서 한 400억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다른 당비에서, 개혁신당의 다른 당비에서 6억 6,654만 원 똑같은 돈을 기부를 하면 된다. 국가에 기부를 하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들 당비를 이만큼 모았는데 우리 이거 기부하겠다. 기부를 하면 된다. 그러니까 다른 돈으로 기부를 하면은 개혁신당 입장에서는 똑같은 돈이 제로가 되는 거고, 국고에서도 나간 돈만큼 들어오니까 제로가 되죠. 자, 그렇게 방법이 있다. 이렇게 선관위가 알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준석 아직 말이 없습니다. 아마 나중에 기자들이 물어보거나 하면은 우리가 여윳돈이 없어서 못 준다.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자, 언제까지 꼼수 정치를 할지, 아마 이번 총선을 계기로 접어야 될 것 같은데, 또 혹시 모릅니다. 제가 전과 뒷담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재명과 결탁을 해서 합당 이런 또 쇼를 벌이면서 비례대표로 국회에 들어갈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2월 28일 보내드린 조간 땅풀이었습니다.